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대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2025년 1회 전기공사 산업기사 필기 전기응용 과목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20문제를 보게 될 텐데요. 이번 전기응용 문제에서는 조명공학이라든지 전열, 그리고 전기철도에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CBT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자들마다 시험 문제가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트렌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 조명공학, 전열, 전기철도 잘 준비하시고 이번 보건 문제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2차 저항법, 2차 여자법, 1차 저항법, 주파수 제어법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바로 1차 저항법입니다. 자, 우리 유도전동기에 농형 유도전동기도 있고요.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도 있습니다. 물론 단상 유도전동기도 있겠지만 이 보기에서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삼상 농형과 삼상 권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에 2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이고요. 2차 여자법도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주파수 제어 같은 경우에는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1차 저항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파장폭이 좁은 3가지의 빛을 조합하여 효율이 높은 백색 빛을 얻는 3파장 형광 램프에서 3가지 빛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파장 형광 물질을 조합 사용하는데 이때 3파장 형광 물질의 적색 R, 녹색 G, 청색 B, 블루 이렇게 해서 우리 청색, 녹색, 적색을 조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합 사용하면 기존 형광 등의 단점을 보완한 고효율, 고연색성의 형광 램프가 됩니다. 여기서 고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색성 자체가 광원이 물체의 색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고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햇빛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물체의 색상을 잘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해당되지 않는 거 3번 황색이 되겠습니다. 목재 건조, 베니어판 등의 합판에서의 접착 건조, 약품의 건조 등에 적합한 전기 건조 방식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건조는 건조인데 어디에 쓰이냐면 목재, 그리고 합판 등의 접착과 건조 등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떠올려 보면 목재나 합판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절연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연체를 가열하는 것은 우리가 유전 가열이라고 합니다. 극간에 유전체를 끼워 넣은 다음 양극간에 고주파 전압을 인가해 주게 되면 이 유전체 내부에 유전체 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유전체 손이 발열이 생기겠죠. 그 발열을 이용한 가열 방식이 유전 가열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에도 나와 있겠지만 목재 접착이라든지 비닐막 접착, 그리고 고무의 유화 등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반면 고주파 건조에는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유도 가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도 가열은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와전류손이라든지 히스테리시스 손을 이용한 가열 방식이 바로 유도 가열이 되겠고 주로 반도체 정련이나 금속의 표면 가열, 표면 처리를 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고주파 건조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이러한 문제가 유전 가열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유도 가열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 2가지 경우 다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T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응용에서 왜 라플라스 문제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끔, 정말 간혹 라플라스 변화 문제가 이 전기 응용 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간혹 출제된다고 할지라도 복잡한 해설을 요구하는 그런 라플라스 변환이 아니라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라플라스 변환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배웠으니까 다음부터는 맞춰야지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로 나오는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라플라스 변환이 출제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풀자는 거예요. 자, 우리 T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라플라스 변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사인 오메가 T는 T의 N제곱에 F의 T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t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t의 지금 n이 1이니까 생략된 거고 ft라고 하는 함수를 sin 오메가 t가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어떤 t에 대한 함수 ft에 t의 함수가 결합이 되어 있을 때, 곱해져 있을 때의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복소 미분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계산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면 결과값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 라플라스 변환 t의 n제곱 곱하기 ft는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여기는 n은 1이니까 쓰나 마나죠. 어쨌든 써보면 d의 s의 n제곱분의 d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에 대해서 n번만큼 미분하겠다는 겁니다. s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무엇을? 대문자 fs. 여기서 대문자 fs라고 하는 것은 이 ft, 즉 sin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을 s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t에 지금 1이었잖아요. 그쵸? n이 1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은 1이니까 그냥 생략해주고 여기에서 ds분의 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s에 대해서 한 번만 미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s 어떻게 쓰죠? sin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s제곱 오메가의 제곱 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다 됐어요. 자, 이제 이 뒤에 있는 것을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데 뒤에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분수의 형태로 생겼어요. 그렇죠? 분수의 형태에서는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모의 제곱 분의 분자 미분한 거 분모 곱하고 빼기 분모 미분한 거 분자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어려우실 거 없어요. 마이너스 1 곱해주고요. 이제 여기 씁니다. 분모를 먼저 제곱해줘요. 그러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을 제곱해줍니다. 분의, 자, 이렇게 씁니다. 먼저 분자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근데 분자에는 오메가밖에 없어요.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 됩니다. 곱하기 분모를 그냥 써줘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제곱. 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빼기, 이번에는 분모를 s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다. s제곱 플러스 오메가제곱이 있어요. 오메가제곱은 s에 대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상수 취급돼서 없어져요. 그럼 s제곱만 남으니까 이거는 그냥 2s가 되고요. 2s에다가 분자 그대로 곱해줍니다. 2s 오메가. 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 조금 더 이쁘게 얘를 옮겨보면 여기 보시면요. 앞에 있는 거 0 곱하기 s제곱 플러스 오메가제곱 돼 있죠. 이거는 그냥 0이라는 거예요. 그쵸? 뭐에다 0을 곱하면 0이니까. 그럼 뭐만 남았어요 지금? 마이너스 2s 오메가가 남았죠.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었죠.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2 오메가 s가 분자에 있는 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문제 해설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복소 미분 정리 t의 n제곱 곱하기 ft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ds n제곱에 분의 dn제곱. 근데 이제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이것이 t의 제곱으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너무 문제 풀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t sin 오메가 t로만 출제가 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세요. 2g의 알루미늄을 60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약 몇 칼로리인가? 단 알루미늄 비열은 0.2 칼로리 퍼 g도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질의 양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얼만큼 높일 건지 그리고 비열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량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어떤 물질의 비열이 C이고요. 어떤 물질의 질량이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열이 C고 질량 M인 어떤 물질을 세타만큼 온도 세타만큼 올렸을 때 이때 필요한 열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Q라고 써서
M, C,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M은 뭐라고 했냐면 2g이라고 했어요. 2. 그다음에 비열은 0.2라고 했어요. 0.2. 온도는 60이니까 60. 이렇게 그냥 여기 주어진 상수 3개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단위를 보시면요. M은 2g이라 했어요. 그쵸? 이 g이 이 밑에 있는 비열의 단위 분모의 g이 있기 때문에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도씨도 지워집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칼로리라는 단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0.2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24고 단위는 칼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사율 로우, 투과율 타우, 반지름 R인 완전 확산성 구형 글로브의 중심에 광도 I의 점광원을 켰을 때 이때 광속 발산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중심에 어떤 광원이 있고요. 자, 이것을 둘러싼 완전 확산성 구형 글로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광도 I의 점 광원을 켰다고 했잖아요. 얘를 켰어요. 그러면 이 광도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광속이 방출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광원에서 뿜어져 나가는 광속이 도달하는 면적은 어때요? 완전 확산성 구형 글로브예요. 이 구의 표면적 어떻게 됩니까? 4 파이 R의 제곱이죠. 그쵸? 광속이 도달하는 면적이. 그쵸? 그 다음에 이 전체 광속. 얘가 지금 면적 S라는 거예요. 또는 A라고 표현을 하고. 이 광속은 어떻게 구해요? 광속은 입체각 곱하기 광도로 구해요. 그런데 입체각이라고 하는 건 9에서 4파이예요. 그래서 4파이 I가 됩니다. 이때 광속 발산도를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글로브에 도달하는 광속 발산도 R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에 도달하는 광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S는 얼마였냐면 4파이 R 제곱이었고요. 그렇죠? 4파이 R 제곱 분의 광속은 4파이 I였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R 제곱분의 I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반사율 로우, 투과율 타우, 반지름 R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사율과 투과율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브의 효율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글로브의 효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다 글로브의 효율이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글로브의 효율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로우분의 타우 이렇게 해서 1-반사율분의 투과율로 구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은 답이 몇 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 A, 휘도 B인 완전 확산성 구면광원의 중심에서 H 되는 거리의 점 P에서 이 광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조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형이 무엇이냐면 완전 확산성 광원의 중심에서 H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조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시 완전 확산성 광원에서 H미터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조도를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도를 물을 때 그림을 그리면 좋거든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광원의 중심에서 얼만큼 여기 점 P까지 H만큼 떨어진 이 P점의 조도를 묻고 있어요. 이게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형. 이 유형에서 이 P점의 조도 있잖아요. 이 조도는 원래 적분식을 통해서 유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값만 작성을 해드리면 파이 b의 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이 결과값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사인 세타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세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세타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P점까지 선을 그을 겁니다. 자, 여기서 P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90도가 돼요. 제가 90도가 되도록 선을 그은 겁니다. 이 반지름도 이렇게 구축을 하고 반지름 A라고 했죠.
구형 광원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어디 방향으로 가든 반지름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빗변이 지금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H가 빗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세타 잘 안 보이니까 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쵸? 세타를 기준으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은 H가 되고 높이는 A가 됩니다. 아하,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H분의 A가 된다라는 거예요. H분의 A. 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구나. 따라서 완전 확산성 구형광원에서 중심에서 H만큼 떨어진 점의 P에서의 조도 E라고 하는 것은 파이 B의 H분의 A의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파이 B가 있고 여기에 A 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분모에 H의 제곱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과 같은 형태인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분 요소의 전달 함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적분 요소는 제어 요소로 볼 수 있죠. 제어 요소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비례, 미분, 적분, 1차 지연 이렇게 4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1번에 있는 K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례 요소예요. 비례 요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T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분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적분 요소의 전달 함수를 물어봤지만 이게 변형돼서 비례, 적분, 미분, 1차 지연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형태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있는 것이 이것이 적분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보기에 있는 것이 1차 지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적분 요소의 전달 함수는 TS분의 1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해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동기 절연물의 종별에서 허용온도 상승 한도가 130도씨인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절연물의 종별로 최고 허용온도 상승 한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7가지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세요. Y, A, E, B, F, H, C 이렇게 둘둘 셋으로 나눠주세요. 총 7종인데 자, 이걸 왜 나누냐라고 한다면 먼저 온도부터 적어볼게요. Y는 90도씨입니다. A종은 105도씨고요. E종은 120도씨, B종은 130도씨, F종은 155도씨, H종은 180도씨, C종은 180도씨를 초과하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Y, A 읽어보세요. 야, E, B, 이불, F, H, C 편했어. 야, 이불, 편했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야, 이불, 편했어. 이때 B는 뭐냐면 잘 보시면 잘 보세요. B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직선과 이 곡선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건 마치 숫자 13처럼 보이죠? 여기에 0만 붙이면 130이 됩니다. 그래서 B종이 130도씨구나. 그 다음에 H도 보시면요. H 이렇게 쓰잖아요. 위아래에다가 선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거 뭐예요? 숫자 8이죠? 그리고 앞에다가 1, 뒤에다 0 붙이면 180. H종은 180도씨구나 라고 해서 기억할 수가 있고 나머지 90도씨 이런 것도 쭉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온도 상승 한도가 130도씨인 거는 바로 B종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전구의 필라멘트나 열전도 용접에 알맞은 용접 방법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항 용접의 종류에는 맞대기 용접과 겹치기 용접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겹치기 용접에는 점 용접, 스폿 용접, 심 용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에서는 업셋, 플래시 용접 이렇게 2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 저항 용접의 대표적인 예죠. 점 용접에서는 전구의 필라멘트나 열전도 용접에 알맞은 용접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구의 필라멘트 나오면 우리가 1번 스폿 용접 또는 점 용접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네온관 등의 네온 가스를 봉입하였을 때 광색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처럼 봉입하였을 때 그 봉입하는 가스에 따른 색상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로 만나보게 되면은 우리 네온 가스를 넣었을 때는 관등의 색이 등적색 또는
등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투명 네온관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투명 등적색 이렇게 기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르곤과 수은을 넣으면 청색 또는 녹색, 헬륨을 넣으면 백색 또는 황갈색, 아르곤만 넣으면 갈색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등적색이 되겠습니다. 납축전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주요 구성 부분은 극판, 경립판, 전해의 케이스로 되어 있다. 우리 납축전지 또는 연축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납축전지는 극판, 양극판과 음극판이 있고요. 그 극판끼리 단락이 되지 않도록 경립판 또한 존재하고 기계적인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케이스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맞고요. 2번 전해액은 비중이 1.2, 1.3인 묽은 황산이다. 황산이 이제 H2SO4인데 여기서 전해액 비중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 1.3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전해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납축전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3번 양극은 이산화납을 PbO2죠. 극판에 입힌 것이고 음극은 해면 모양의 납 PB라고 해서 양극과 음극도 구성재료 맞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4번 공칭전압은 1.2V라는 것인데요. 우리 공칭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납축전지 공칭전압은 2.0V per 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셀당 공칭전압이라고 해서 2.0V 또는 공칭전압은 2.0V per 셀이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간혹 여기가 이제 1.2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어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칭전압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인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력 변환 장치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를 꼽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컨버터, 두 번째 인버터, 세 번째 초퍼, 네 번째 사이클로 컨버터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주로 쓰이는 건 이제 컨버터와 인버터죠. 여기서 컨버터라고 하는 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이고 인버터라고 하는 건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인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장치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너다이오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제너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전압 소자이다. 정전압 소자이다. 우리가 제너다이오드 기호를 그리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특성 곡선을 그려보면 또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자, 이렇게 가로축을 전압, 세로축을 전류라고 했을 때 여기는 순방향 전압이고요. 여기는 순방향 전류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역방향 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역방향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제너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은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지금 제가 슉 하고 그렸는데 이 슉 하고 그린다는 뜻은 뭐예요? 특정 전압이 되는 순간, 특정 역방향 전압이 되는 순간 역방향 전류가 순식간에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식간에 증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너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제너 항복. 그래서 제너 항복이 발생되면 전압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나 전류는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자, 가만히 보시면 전류는 제너 항복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거의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변화를 했어요. 하지만 이 가로축의 변화를 따져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전류는 이만큼 변화했는데 전압은 이만큼밖에 변화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전압으로 일정하게 전압을 소자를 구동을 한다. 소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1번 정전압 소자이다. 2번 전압 조정기 사용된다. 3번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전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제너다이오드의 특징에서 전류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류의 크기는 변할지라도 방향은 항상 일정하더라. 방향은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모든 방향의 광도가 균일하게 360 칸델라인 점광원이 지름 3m의 원형 탁자로부터 2m 높이에서 점등되고 있다. 이때 최소 수평 조도는 약 몇 럭스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 문장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원형 탁자가 이렇게 있고요. 원형 탁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원형 탁자로부터 몇 미터 높이? 2m 높이, 그쵸? 중심으로부터 2m 높이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광원이 360
칸델라의 광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원형 탁자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때 최소 수평 조도를 물어봤어요. 여기서 최대인 조도를 물어봤으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의 조도입니다. 하지만 최소 수평 조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이 탁자의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이 최소 수평 조도 EH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때 지름이 3m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몇 미터예요? 1.5m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때 모서리까지 이 각도를 세타라고 가정을 하면 수평면 조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으로부터 이 조도를 측정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게 되고, 이때 이 노란색 빗변의 길이가 될 것이죠. 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이게 R이라고 했으니까 R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루트가 벗겨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이 안에 있는 2제곱 더하기 1.5의 제곱만 남죠? 따라서 2제곱 더하기 1.5의 제곱만 남게 되고 I는 360 칸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곱셈,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직화면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여기서부터 이렇게 3개가 되죠. 한 개로 완성이 되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직각, 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따라서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예요. 빗변은 뭐였냐면 루트 2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2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분의 밑변에 해당되는 건 바로 이 높이였죠. 2m. 그래서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46.08 럭스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여기 지금 3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고 여기 4번 46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몇 럭스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46.08, 46 럭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0W의 전열기로 물 2kg을 1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약 몇 분이 걸리겠는가? 단 전열기의 발생 열은 전부 물의 온도로 이용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500W의 전열기로 물 2kg을 10도씨에서 100도씨로 가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꼭 이용해야 됩니다. 자, 전열기에서 860 PT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T2-T1과 같다라는 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문자 T, 시간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단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해보면 전력 P는 킬로와트가 기본 단위고요. T는 hour, 시간입니다. M은 질량이에요. 여기선 킬로그램이었고 비열이고 그 다음에 비열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물의 비열은 1입니다. 1로 보시니까 생략해도 무방하고 T2-T1은 온도니까 여기가 이제 도씨가 기본 단위가 되겠죠. 자, 어쨌든 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시간 T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단위 hour라고 했습니다. hour는 860P가 분모로 가겠죠. 860P가 될 것이고 M T2-T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860 곱하기 500W니까 0.5kW잖아요. 그래서 0.5 분의 질량은 2kg, 2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100도씨에서 10도니까 100-10 이렇게 해줘서 9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hour, 시간이 아니죠. 분, 미닛입니다. 미닛. 그래서 이것을 미닛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60을 곱해줘야 돼요. 1시간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보세요. 1시간을 분으로 바꾸니까 곱하기 60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분으로 바꿀 때는 60을 곱해줘야 되겠구나. 자, 이것을 곱하게 되면은 그 값은 25.12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략 몇 분이 걸리겠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온도가 20도씨일 때 저항률의 온도 계수가 가장 작은 금속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금, 철, 알루미늄, 백금 여러 금속들이 나와 있을 때 이 중에서 고유 저항률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우리가 사실 이 금속별로 고유 저항률이 정해져 있지만 그거는 뭐 실험적인 영향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각각의 고유 저항률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백금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금 같은 경우에는 0.0034고요. 철 같은 경우에는 0.005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0.0039고요. 백금은 0.003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이 이 4개 중에서는 백금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률의 온도 계수가 만약에 플러스 정이다라고 한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금속이에요. 여기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올라가요. 그런데 저항의 온도 계수가 만약에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전기철도용 주전동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철에 사용되는 그런 전동기, 주전동기의 구비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열차가 출발할 때 기동 토크가 커야지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오름구배. 여기서 오름구배라고 하는 건 오르막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르막길에서 과부하가 되지 않고 토크 저하가 작아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병렬 운전이 가능해야 되고 상호간 부하의 불평형도 작아야 됩니다. 네 번째, 가볍고 작아야 되고 방진, 방설, 방수, 먼지에 강하고 눈에 강하고 물에도 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넓은 속도 범위에 걸쳐서 고능률, 능률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전원 전압의 변화에 대한 영향이 작아야 됩니다. 전원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영향이 크다면 일정 전압이 아니라 불안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 전압의 변화에 대한 그런 특성의 변화, 영향이 작아야지 옳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식 전기철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기철도에는 직류식도 있고 교류 방식도 있죠. 교류 방식은 직류 방식에 비해서 뭐 변압이라든지 그런 것이 용이하다곤 하나 유도장애가 있고 전압이 매우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류식 전기철도 같은 경우에는 교류 방식에 비해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고요. 통신상의 유도장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류가 커요. 전류가. 왜냐하면 동일한 전력 대비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류가 커지게 되거든요. 전류가 커서 누설 전류에 따른 전식이 발생한다라는 특징과 그 다음에 전류가 커서 전압 강화도 교류 방식보다 커요. 그리고 사고 시 운전 전류와 사고 전류 중 어떤 것이 사고 전류인지 그런 거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류식 전기철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식이 발생한다로 되어야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용해, 용접, 열처리 등 와전류 손에 의한 전열 방식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열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중에서 나와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유전가열과 유도가열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가열이고요. 저항가열 같은 경우에는 저항에서 생기는 발열 현상을 이용한 가열 방식, 적외선 가열은 적외선을 이용한 가열 방식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주파 가열에 유도가열과 유전가열이 있게 되는데, 자, 유도가열은 이제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금속의 표면 처리라든지 반도체 정련 등 그런 것에 사용이 돼서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스 손에 의한 가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가열 같은 경우에는 전극 간의 고주파 전압을 인가해서 유전체 손 내에서 자체 발열을 이용한 가열 방식이 되겠고, 목재 접착이라든지 합판 건조, 비닐막 접착, 고무의 유화 등이 되겠죠. 자, 어쨌든 용해, 용접, 열처리 등 와전류 손에 의한 전열 방식은 우리가 유도가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